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하루 사이 25명이 추가돼 11,190명으로 늘었습니다. 발생일 기준으로 지난 20일 10명대로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지역사회의 확진자 증가 영향으로 지난 21일부터 사흘째 20명대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는 6명 늘어난 22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클럽에 직접 방문한 사례보다는 이들과 접촉해서 전파되는 2차 이상의 N차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또 서울시의 대응책들 알아보겠습니다. 서효선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세요. 네,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지속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2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집계 대비 25명 늘어난 11,190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이 17명, 해외 유입이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경북에서 각각 6명이 추가됐고 인천에서 2명, 강원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4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전일 집계 때보다 늘지 않아서 전체 266명을 유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는 지금 이태원 클럽 관련 6차 감염자가 나와서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중랑구 19번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 관련 6차 감염자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감염 경로를 보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학원 강사인 인천 미추홀구 15번 확진자가 학원 수강생인 인천 남동구 17번 환자에게 감염시켰고, 이 학생과 같은 코인 노래방을 방문했던 택시기사 겸 사진사인 인천 미추홀구 24번 확진자가 감염된 이후에 이 사진사가 일했던 돌잔치에 참석한 광진구 13번 환자가 감염됐습니다. 이 광진구 13번 환자는 다시 직장 동료인 중랑구 18번 환자를 감염시키고 이 환자의 남편이자 택시기사인 중랑구 19번 환자까지 확진되면서 6차 감염이 된 겁니다. 네, 이 이태원발 연쇄 감염 사태가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또 주말 사이에 확인된 서울시의 또 다른 확진자들은 어떤가요? 네, 이태원 클럽발 N차 감염은 서울 시내 다른 자치구에서도 주말 사이 계속 나왔습니다. 먼저 어제 확인된 성동구 23번 확진자와 관악구 57번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 관련 5차 감염자로 확인됐는데요. 성동구 23번 환자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지난 13일 성동구 오리 요리 전문점에 방문했다가 택시기사 겸 사진사인 미추홀구 24번 확진자가 일했던 돌잔치에 다녀온 광진구 13번 환자와 접촉해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악구 57번 확진자도 이 택시기사 겸 사진사로부터 감염된 관악구 56번 확진자와 접촉해서 감염된 걸로 보입니다. 강북구에서 나온 강북 11번, 12번 확진자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였는데요. 이들은 이태원 클럽 방문했던 강북구 6번 환자의 동거 가족입니다. 이 밖에도 영등포구에서는 학원 강사인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영등포구 31번 확진자가 됐고, 영등포 병원에 입원 중이던 5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아 영등포구 32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서울에서는 최소 7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고요. 이 확진자들이 포함된 집계는 잠시 뒤 오전 11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경제 지원책 이야기를 좀 해보죠.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가 조금 전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고 올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70만 원씩 2달간 모두 1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오부제로 신청하면 되고요. 주말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도 진행되는데요. 이 방문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30일까지 출생연도 10부제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사업자 소재 자치군의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에서 가능하고요.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까지 지참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나 120 다산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TBS 보도본부의 지혜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N차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정오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225명입니다. 이 감염 경로를 보면 클럽 방문자는 96명, 지인 등 접촉을 통한 감염은 129명입니다. 네. 이 직접 클럽을 다녀오는 환자보다 접촉을 통한 이 N차 감염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연령대별로는 19에서 29세 확진자가 12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 N차 감염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그 직업과 동선을 속여서 무리를 빚었던 그 인천 학원 강사 확진자로부터도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6차 감염 의심 사례까지 나왔다고요. 네, 인천 학원 강사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설명해드렸는데요. 어제는 서울 중량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이 택시기사 F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환자는 인천 학원 강사와 관련한 6차 감염자로 추정됩니다. 인천 학원 강사 A씨로 인해 학원 수강생 B군이 감염됐고요. 또 B군이 방문했던 코인 노래방을 이용한 택시기사 겸 사진기사 C씨가 감염된 겁니다. 이 C씨가 사진 촬영을 한 부천 뷔페 돌잔치에 참석한 D씨가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D씨의 직장 동료인 E씨에 이어 E씨의 남편인 F씨까지 감염되면서 6차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제대로 말했다면 학원 학생들을 곧바로 격리시키는 등 이 추가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게요. 그 사실을 좀 처음부터 밝혔었더라면 이렇게까지 감염이 확산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자, 한편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국내 첫 선고 재판이 내일 열릴 예정이죠. 네,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달 초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집을 무단 이탈해서 잠적했다가 이틀 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김 씨는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경찰과 의정부시는 김 씨를 양주시 임시보호시설에 격리한 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했지만 이 김 씨는 또다시 무단 이탈을 했고 1시간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습니다. 네. 김 씨는 구속됐지만 김 씨는 구속돼 지난달 27일 이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 재판부에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김 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서울 송파구민에 이어 자가격리 기간 무단 이탈했다가 구속된 전국 두 번째 사례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정부가 클럽과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에 QR코드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다음 달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유흥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했는데 이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대처와 방역에 구멍이 생기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이 정부는 QR코드 도입으로 클럽과 노래방 등 이 감염병 집단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입니다. 클럽, 헌팅 포차,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여 적용하고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과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6월 내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자출입 명부 도입을 통해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더불어 시설 관리자의 명부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고 또 신속한 방역 관리망을 작동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분명히 사생활 침해다 이런 논란도 불거질 것 같은데요. 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정보는 이 4주 후에 폐기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는데요. 이 클럽,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은 의무지만 그 이외 시설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해서 수집하고 정보 수집 주체도 분리해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을 분리해 개인정보는 QR코드를 생성한 회사에 또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가 합쳐져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이 추적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네. 이런저런 이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부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기존의 방역망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 것이죠. 네, 박능우 1차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2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3.2명으로 이 직전 2주간 8.7명에 비해 증가했지만 이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치료 중인 환자도 700명대로 감소해 병상 등 치료 체계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이태원 집단 감염이 다양한 시설과 연관돼 이 역학조사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방문가들은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전파고리가 된 코인 노래방의 경우 당분간 학생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이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등교 개학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3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시작을 했고 곧 이어서 고2와 중3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유치원생은 모레 등교를 하게 됩니다. 또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은 다음 달 3일에,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은 다음 8일에 각각 등교가 계획돼 있는데요. 다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등교 수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역들은 학교 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 등교 수업은 예정대로 한다면서 격주제와 격일제 등 학사 운영 방안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겠다며 등교 수업으로 학교의 돌봄 지원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정학습 또한 체험학습의 하나로 인정되도록 조치했으니 교외 체험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학부모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게 하더라도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출석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모레면 또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 같은 좀 연령대가 어린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학생들의 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걱정이 클 것 같아요. 네, 인천에서는 초등학생 확진자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 등교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이곳은 병설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긴급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근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들이 잇따라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인천 미추홀구에선 고3 학생 2명과 함께 초등학생 1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대 초등학교 8곳이 인근 동선에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일부 교장은 초등학생 등교 일정도 미뤄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의된 게 캔슬됐어요. 각 학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거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교육부 지침을 따라야 된다. 인천시교육청은 8곳 중 7곳은 돌봄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도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진행합니다. 교육시 단독을 판단할 게 아니라 방역당국에서 이 지역에 지역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에 등교 일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런 예고가 없었어요 일단. 학부모들은 감염이 확산될까도 걱정이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혹여 문제가 생겨 돌봄 서비스까지 모두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학교에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는 폐쇄되고 등교한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학교에 이런 상황이어서 돌려보내야 한다 했을 때 갑자기 조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많이 혼란스럽겠죠. 시청자든가 늦게 맡겨야죠, 그거는. 그건 학교 선생님이 맡을 수도 없는 거고. 교육청은 각 학교에 학생 방역 지도를 위한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들 역할은 교내에서의 지도일 뿐 학교 결정 시에 대비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 네, 무증상 환자가 잇따르는 데다가 최근에 6차 감염 추정 사례까지 나온 상황이죠. 개학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는 않도록 꼼꼼하게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말 동안 전국의 유원지와 관광지들은 나들이객들로 붐볐다던데요. 네,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이처럼 계속되고 있지만 이 관광지에는 나들이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봄을 즐기려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가자 일찌감치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등을 비롯해 제주 바다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또 등산객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에는 어제 오전에만 1,600여 명이 입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원지와 놀이공원 등도 붐볐습니다. 이 대부분 방역 수칙을 잘 지켰지만 일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이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예전만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들이 나가실 때도 마스크 착용이라던가 손 씻기, 개인 위생 수칙을 꼼꼼하게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해보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 이제 2주 정도가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신청을 하셨죠. 네, 대상 가구의 90%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전체 지급 대상 2,100만여 가구 가운데 92.6%인 2,010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액수는 예산의 89%인 12조 6,79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난 11일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후로 13일 만에 10가구 중 9가구가 지원금을 받은 겁니다. 이 지급 형태를 보면 신용 체크카드 충전이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현금 13.2%, 선불카드 8.6%, 지역사랑 상품권이 5.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은행 창구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처음에는 그 요일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를 구입할 때처럼. 근데 이제 그 요일제가 해제된다고요? 네, 오늘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은행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도 요일과 상관없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발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요일제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해외 상황도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5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망자는 34만 명을 넘겼는데요.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자료를 보면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 기준 미국의 확진자는 168만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브라질은 우리 확진자 35만 명을 넘겼는데 러시아를 넘겨 이 확진자가 두 번째 많은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하루 동안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남미가 세계적 대유행, 이 팬데믹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반면 태국은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등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지혜롬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서울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N차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클럽을 직접 가지 않은 확진자가 더 많고요. 또 수도권 감염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최근의 감염 양상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저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구간에 지금 들어섰다 또는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첫째 하나가 이 이태원에서 시작이 된 것이 전국적인 양상을 보이다가 초기에 다소 수도권으로 수렴되는 듯하다가 다시 전국화 양상으로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차수가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6차는 확인이 되었고 이 6차도 엄밀히 따지면 7차에 해당합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조용한 전파가 지역사회 내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또 산발적으로 10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고등학교가 일단 개학을 했고 오는 수요일 날에는 더 어린 아이들이 약 150만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이제 등교 개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거나 더 악화될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감염이 된 상태로 조용한 전파가 지역사회로 다시 재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6차 감염 사례까지 확인이 됐습니다만 우선 그 5차 감염 사례 중에 지금 한 가지 케이스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감염 사례, 서울 성동구의 오리 주물럭 전문점인 일루 오리에서 식사를 한 60대 남성인데요. 그 해당 식당의 직원이 앞서서 부천 돌잔치를 통한 4차 감염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이게 식당을 통해서 이렇게 5차 감염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공간이 식당이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식사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인 방역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초기부터 여러 차례 이제 거론이 되었던 감염 사례인데요. 이제 식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호간에 이제 비말 전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
확장해서 이 식사를 통한 전파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서 또 전파가 된 사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종업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손님을 받더라도 이제 마스크 착용을 굉장히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비말 전파 자체를 그 식사하면서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매개체를 통한 전파의 가능성은 손 씻기를 통해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식당에 들어갈 때 그리고 또 식당에서 나올 때 등등해서 손 씻기에 굉장히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아까 설 교수님 말씀에 덧붙이면은 지금 방역 당국이 그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속으로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5월 초에 이태원에서 시작된 그 집단 감염에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감염자 수는 96명이고 접촉자가 이제 129명이라는 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태원에서 당시 방문했던 사람들의 전수조사가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섹터 외에도 모르고 있는 섹터 사이에서 사실은 무엇인가 꺼림칙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선뜻 받지 못했던 분들을 통한 숨은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좀 담아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 감염 사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 말씀드렸던 해당 식당의 직원 확진자를 통해 6차 감염자도 최초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같은 식당의 동료 직원이 5차로 감염이 됐고 그분의 이제 남편까지 감염이 된 상황인데 해당 50대 남성이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 5명을 태웠다고 해서 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연쇄 감염 고리를 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 끊는 방법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거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결국은 방역을 하기 위한 게 첫째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비누로 손 씻기 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이것을 억제할 수단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안 먹거나 재래시장에 안 간다거나 어디에 뭘 쇼핑을 안 간다거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억제할 수단이 굉장히 없다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하면 첫째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조용한 전파가 지역 사회 곳곳에서 지금 스멀스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외출하실 때도 내가 모르는 감염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경각심을 우선 본인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시는 것을 일단 좀 자제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실외 시설이 아닌 실내 시설인 다중이용시설은 특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실내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물론 뭐 음료수를 드시거나 식사를 하실 때는 이제 그러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을 항상 하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비누로 손 씻기 같은 거를 항상 일상화해서 감염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는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 그것을 항상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그나마 감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스크 착용 그리고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씻기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수칙들은 항상 잊으셔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또 종교시설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하겠는데요. 서울 양천구의 은혜교회를 다녀온 5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의정부 시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양천 은혜교회에 다녀오고 나서는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 주로 집에 머물렀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는 감염이 서울 은혜교회에서 먼저 시작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이제 은혜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종교 시설에 저희가 집중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 대구
경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집단 감염의 양상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의 양상들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예배 활동을 시작했고 사실은 그 예배 시의 지침들도 교회에 따라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는 대형 교회일수록 뭐 어쨌든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등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뭐 거리두기도 좀 지키고 있고 그리고 뭐 QR 코드를 통해서 그 신도들의 방문 기록 같은 것도 좀 엄밀하게 남기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네. 상대적으로 그런 자원이 부족한 교회일수록 생활 속 거리두기와 관련된 방역 지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예. 그런 이제 중소형 규모의 교회에서 이런 식의 이제 접촉을 통한 감염 사례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빈번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골치가 아픈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다음에 뭐 종교 시설에서의 종교 활동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생활 속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중소형 교회들이 있고 거기에 분명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숨은 감염자가 신도들 중에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집단 감염 사례로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대목이고 그래서 아까 설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의 국면이 굉장히 약간 크리티컬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어디서든지 간에 뇌관이 딱 터지면은 예. 좀 뭐 대구 경북 같은 그런 대규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진압하는데 자원이 많이 드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만 해도 식당 그리고 교회, 종교시설, 그리고 뭐 술집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정말 다양한 곳에서 지금 산발적으로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 안양으로 가봅니다. 안양에 있는 그 일본식 선술집이죠. 이 자쿠아와 관련된 확진자가 추가돼서 총 9명으로 늘어났거든요. 해당 선술집이 룸식으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해요. 최근에 다중이용시설들 추세를 보면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 뭐 이런 식의 홍보를 많이 하던데 저는 사실 이 룸식으로 되어 있는 이 공간이 실제로 감염에 대해 위험성이 낮은 건지 조금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룸이 아닌 트인 공간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지. 이렇게 룸으로 되어 있는 곳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 가정에서도 가족끼리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끼리도 누군가가 뭐 손자가 감염이 되었다거나 아들이 감염이 되어서 가족을 감염시키는 사례가 꽤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러는데 선술집에서 가족끼리 선술집에 모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술집에 모일 때 이미 모르는 동료 지인들이 모일 텐데 조용한 전파나 숨은 전파자들이 그 중에 있을 경우에는 트인 공간보다 이렇게 밀폐된 룸 형태에서는 훨씬 바이러스 농도가 높을 수 있고 네네. 훨씬 밀접 접촉이 되니까 훨씬 더 전파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 예. 칸막이식 공간이라고 해서 더 안전하다. 이거는 전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 계속적으로 바이러스가 확대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다중이용시설, 또 밀폐된 공간, 공기 흐름이 굉장히 나쁜 공간, 이런 곳은 오히려 더 피해야 될 공간이고 더 위험을 가중시키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홍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그렇군요. 지금 해주신 말씀들 두 분 말씀을 종합을 해보자면 결국 개인 방역 수칙을 항상 기본적으로 잘 지키고 또 어떤 공간의 밀폐의 정도를 낮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수칙을 잘 지키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라는 걸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해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가는 어떤 곳에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접촉을 해서 내가 전염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방역의 수준에서는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할 만큼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권해드리는데요.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은 가능하면은 가지 말고 전화라든지 혹은 답례 같은 형식으로 하셔라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종교시설도 가능하면은
이용을 하시지 말거나 혹은 이용을 하더라도 먼저 건의를 해서 좀 거리두기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상태에서 예배가 진행되도록 좀 말씀을 하셔라라고 권해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혹은 어느 다중형 시설을 이용할 때 실내로 들어갈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은 좀 강박적으로 손 씻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소 강박적으로라도. 다소 강박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물로 씻을 수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고 그리고 물로 씻을 수 있는 곳이 여의치 않은 곳에서는 대체로 요즘에는 손 소독제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보이는 대로 좀 이렇게 손 소독을 통해서 손에 혹시 묻어 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를 좀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만 잘해도 저는 어쨌든 간에 이제 개인은 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도 사실은 노출이 된다면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네. 예전에 한번 표현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상은 운에 맡겨야 네, 그 이상 운에 맡겨야 되는 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자, 한 가지 사례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양에서 나온 또 다른 확진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확진자는 지난 1일에 이태원 술집 요수를 방문한 이후 23일 만에 확진이 됐는데 또 다른 감염원을 놓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었고 평균 잠복기 14일을 지금 지나고 나서 양성으로 판정이 된 거잖아요. 뭐 이런 사례도 가능한가요? 매우 드물긴 하지만 있기는 합니다. 네네. 이제 두 가지 양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매우 특이한 경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잠복기 14일을 지나서 양성 판정된 예가 네. 아주 드물긴 하지만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실제로 잠복기 14일 이내에 다른 감염원에 의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잠복기 14일을 넘어서 양성이 된 건지 아니면은 본인은 모르지만 다른 감염원, 숨은 감염원과 접촉을 해서 실제로는 14일 이내에 감염이 되고 발인이 된 건지 본인이 몰랐는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는 적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뭐 매우 많은 건 아니지만 이런 네.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뭐 이런 사례 때문에 14일이 최대 잠복기가 아닌 거 아니냐,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 보통은 14일이 아니라 감염이 되고 나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뭐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는 뭐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크게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국적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사선사와 간호사, 소방관 줄줄이 확진이 됐고요. 또 대구와 경북, 성주와 구미에서도 추가 확진자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왕성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이 분기점이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사실은 지금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기점을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태원발 집단 감염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하면서 이동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분명히 뭐 숨은 감염자들이 소수나마 있을 테니까 네. 그분들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모두들 조금씩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수도권이라든가 혹은 전국의 숨은 감염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들이 지금 어디서 지금 어떤 식으로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산발적으로 뭐 6차 감염, 7차 감염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사그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진짜 어떤 기폭제와 만나가지고 다양한 그리고 상당히 걱정할 만한 수준의 대량 감염의 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감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많아지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사실 이제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없는 지금 그런 사태에 이르는 것으로 좀 보이네요.
그런가 하면 삼성 서울병원 관련 확진자도 또 3명이 증가해서 모두 9명이 됐습니다. 확진 간호사가 지인과 함께 방문했던 술집에서 그 술집의 직원 2명과 또 직원의 가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인데요. 이 사례의 경우는 병원보다는 술집이 감염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이건 아직도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원내에서도 숨은 전파, 조용한 전파 또는 심지어는 그분들이 그냥 전파를 했는데도 본인이 모르거나 아니면은 아무튼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히 명확한 것은 이 간호사분들이 감염이 되고 나서 이 간호사를 통해서 전파 확산이 된 것은 확실해 보여요. 그런데 다만 초발이 병원 내에서 있었느냐 아니면 병원 외에서 있어가지고 이 간호사들 분께서 감염이 됐느냐 그건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삼성병원에서는 뭐 대규모 그런 확진 검사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각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간호사분들을 통해서도 계속 지금 감염 확산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지금 다른 감염 확산과 더불어서 경계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성 서울병원 관련해서도 감염 전파의 가능성이 충분히 아직도 위험성이 남아 있다. 라는 말씀이셨고요. 이렇게 산발적 지역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는 27일 등교를 우려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교육부가 조금 전에 권고사항을 내놨는데요. 감염 확산 지역의 경우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가 넘지 않도록 조절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절대적인 등교 인원을 줄임으로써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거 적절한 대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고3 등교 계약을 할 때도 제가 분명한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등교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그렇죠. 드렸어요. 예. 심지어는 등교 계약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총리가 책임져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돌아오는 수요일 날에 고2, 중3, 초1, 2 유치원이 등교 계약을 합니다. 제가 네, 보니까 맞습니다. 거의 240만 명 정도가 등교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제가 어떤 심각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등교냐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학생들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 등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등교 계약을 할 때 뭐 격일 형태로 또는 수업도 뭐 미러링 형태로 하고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등교 계약을 할 것 같으면 온라인 수업을 하면 되지 왜 네. 등하교의 그 많은 문제점을 안고서 등교 계약을 하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제가 갖고 있어요. 또 예. 다른 하나는 이 바이러스를 여전히 지금 교육당국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거의 550만 명의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발생했고 네. 사망자만 40만 명이 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는 K-방역의 성과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등교 계약을 실시한다고 해서 남들이 못한 것을 우리가 마치 한다고 해서 이 K-방역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K-방역은 향후에 넘어야 될 고비가 한두 고비가 아닙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인내를 갖고 꾸준히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고 아이들의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등교 계약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읽고 있거든요. 예를 네네. 들어볼까요? 5월 9일 날에 이태원 확진자가 처음으로 17명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전에 어떤 애냐면은 그 전날에 5월 8일에는 국내에서 1명 나왔습니다. 네. 그 전날에는 또 1명 나왔어요. 그 전날에는 0명, 그 전날에는 또 1명. 0명과 1명이 거의 일주일 정도까지 쭉 나오면서 등교 계약이 결정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는데 등교 계약을 결정하고 나서 우리가 모르는데 이제 이태원에서 터진 거거든요. 그럼 지금 한번 돌아와 볼까요? 지금 어제 거의 뭐 20명대 나왔죠. 그 전에도 20명대가 나오면서 계속 20명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3일 연속 20명대 그렇습니다. 증가하고 거기에다가 있죠. 6차, 7차 나오고 숨은 감염자들, 숨은 전파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이 어린아이들까지 등교 계약을 한다? 이게 지금 가능하리라고 이게 보고 있나 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등교계약은 해서는 안 된다. 등교계약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총리 책임져야 되고 교육부 장관 책임져야 된다. 저 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예, 이 교수님께서는 뭐 예전부터 강조를 해주셨듯이 등교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등교 인원을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소용이 없다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사실은 이 등교 계약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여름철을 대비해서 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로 늘리고 또 수입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가오는 여름철에 마스크 사용 또 냉방시설 사용 어떻게 하면 방역에 도움이 될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 덴탈 마스크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냉방 시설과 관련된 이야기가 정세균 총리 입에서 나오게 된 것도 사실은 이 계약 때문입니다. 네. 오프라인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더운 여름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뭐 마스크 지침을 개선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개선되어질지는 지금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마스크로는 답답하고 또 심지어는 뭐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덴탈 마스크로 바꾸고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 이 선풍기나 에어컨 때문에 혹시 또 비말이 날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방역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양산하는 첫 단추를 잘못 깨웠는지에 대해서 그 설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단언컨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또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지 지금 상당히 좀 마음이 무겁고 걱정입니다. 네,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강양구 기자도 또 지금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무거운 그런 심정이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래도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름철 생활 방역 수칙들을 좀 안내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역시 기본이라고 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다중 이용 시설이나 이런 걸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지금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늘 생각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언제나 마스크 착용.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비누로 손 씻기, 텀만 나면 손 씻기 이런 걸 통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이 바이러스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날씨가 더워지면 뭐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그런 냉방 시설 많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사용을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 학교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습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꼭 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 소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가능하면은 마스크를 껴야 되는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KF80이나 덴탈 마스크 같은 걸로 교체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고요. 집에서는 뭐 주로 가족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지금 뭐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학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TBS